애들이 인지 상황,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상황인지라는 거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매일 불규칙한 생활이면 아이들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요.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스트로젠과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해주신 어머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이거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들마다 특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치료 목표를 잡을 때도 이걸 오늘 해야지 라고 들어갔지만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빨리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이거다라는 게 선택적으로 가져가시고 이 방법이 되지만 어떤 방법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시기들이 있으세요. 물론 항상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많이 신경을 쓰시거나 이럴 시기가 7세, 14세, 그 다음에 19세 요 정도인데 이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것들을 조금 목표로 해야 할까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때 안 됐으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성공적인 독립을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해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라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사실 3단계로 보면 짧지만 그 아이들이 12개월 동안 느껴가는 거를 몇 년 동안 거쳐서 연습을 한다면 굉장히 기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종적인 목표가 독립생활인데 그 독립생활의 하위 목표들 중에서 이거 내가 용병 기술이 어렵다. 그러면 용병 기술에 들어가는 단계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거를 차례대로 이 시기에는 요만큼 연습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바지 벗기를 해볼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발달장애 아동의 성장 단계별 교육법을 하였지만 우리 아이들이 발달이 느린 거지 발달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느리게 접근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느린 학습자, 발달장애 이런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ADHD 아이들은 산만하거나 아니면 공격성이 아니면 충동성 이런 게 있다라고 감안해 두시면 이 특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에 접근을 할까라고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충동성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충동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특성을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이거를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게끔 이제 목표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상적인 개념의 어려움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따 하자 라고 하면 이따가 도대체 언젠데 라고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시간을 알게 되면 시간을 보여주고 5분 뒤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1시간 뒤에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혹은 문제를 풀 때는 여기까지 하자라는 시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애들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 이제 감정이 조절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내 행동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불쑥 올라오는 이유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아닐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계, 달력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가리키는데 내일 하자. 근데 내일이 아이들 기준에서는 언젠지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하룻밤 자면 달력을 하루 넘긴다는 식으로 이거를 경험을 꾸준히 쌓게 해서 요거 다음이 내일이구나. 근데 그 내일에 분명히 해야 해요. 어머님이 내일 하자라고 하면 분명히 해야 아이들 간에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참으면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애들이 경험을 통해 알지 내일 하자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감정이 수그러들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돌아오는 선생님 만나는 시간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 이 시간에 분명히 하자라고 하면 저는 그거를 분명히 지켜요.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선생님 약속 지키지? 너도 약속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신뢰가 되어야지 불안정하고 확실하지 않은 태도는 아이들이 불안감만 더 키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뱉었으면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세 이제 보통은 이제 이때 어머님들이
특수학교에 보낼까요? 특수학급에 보낼까요? 완전 통합을 할까요?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완전 통합으로 가면 갈수록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세 때 가장 황금기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각이에요. 감각이 안정화가 되어야 아이들이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각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감각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얘가 감각이 좀 불안정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이제 우리 몸의 감각은 아시다시피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전정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제가 넣진 않았지만 내장 감각도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들이 안정화가 되어야지 아이들이 뭔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발 감각에 민감해요. 발 감각에 민감하면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신는 게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맨발로 다니거나 아니면은 뭔가 둔감해서 내가 발을 디뎌서 쾅쾅 내리쳐야 그 자극이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아이의 특성이 이렇구나. 그러면은 너 감각이 예민하니까 계속 그냥 놔두자. 이게 아니라 이 감각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먼 미래를 본다면 신발 안 신고 양말 안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7세 이전 애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데 움직이고 말하는 것을 놀이를 통해 가지고 이 과정에서 오는 수많은 자극들을 뇌의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몸에 입력된 내부 정보랑 통합이 되면서 발달을 하는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빨죠. 손가락 빨면 입의 감각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서 발달을 하게 되면 이런 감각들을 안정화시키고 이거 어디서 봤는데 요거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연결 그럼 시냅스가 점점 확장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데 안 된다 해서 경험을 안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발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편식 문제인데 이 반수미 이 채소를 싫어하냐 그게 아니라 이 감각이 예민해서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뛰고 빙글빙글 돌고 약간 요런 것들도 어떤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민하거나 이런 감각들을 스스로 안정시키기 위한 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정 감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은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신체 내부에 신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이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리퍼를 신을 때 이렇게 걷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대근육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편하게 슬리퍼를 신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왜 신발을 못 신어? 신발을 이렇게 신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걸 하게 되니까 좀 어렵죠. 그러면 목표 단계를 낮춰야 돼요.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선수 단계들을 만들어 놓고 적응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 시지각이 조금 흔들리는 친구라든지 변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어머니께서 얘는 맨날 왼쪽 오른쪽 신발을 바꿔 신어요.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얘가 그걸 스스로 처리하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신발 안에다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왼쪽에 그 왼쪽 면, 오른쪽에 오른쪽 면을 붙여서 그게 딱 신으면 합체 모양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구별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익힐 수 있게끔 그러면 어느 날에는 한쪽 스티커를 떼고 한쪽 스티커만 보여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나중에는 스티커가 없어도 좌우 신발을 구별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 입장에서 갑작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보여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자꾸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만약 이게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감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소변 문제. 응가를 할 때면 그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어요.
숨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배가 아픈 그 신호들을 처리하기 무서워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강제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어렵구나 라는 거를 인지해서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유도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감각이란 게 어떤 친구는 시지각이 굉장히 발달하고 청지각이 조금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물론 청지각을 시지각만큼이나 올리는 거에 이제 목표를 잡고 있긴 하지만 요거를 학습에서도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시지각이 강하네? 그러면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얘는 더 빠르구나 라는 걸 느껴서 그림을 통하거나 아니면 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에서 말을 입히는 거죠. 그런데 어린 나이일수록 짧고 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면 애들이 딴 생각해버려요. 저희도 말 길어지면 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입장에는 짧고 굵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길게 하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네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타협이 되는 거지. 어린 아이들한테 너무 길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애들이 딴 데로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짧고 굵게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감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를 가정에서 빨리 파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치료실 상황에서는 1시간 안에 이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느려서 그런가 하더라도 혹시 이게 고민이에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걸까요? 하고 확인을 한번 받아보셔도 괜찮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완성이 돼야 저희가 말하는 학습이 조금 가능합니다. 학습이라는 게 뭐 글자 쓰고 숫자 쓰고 이런 게 뿐만 아니라 지시 따르기라든지 변별하기라든지 이런 거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적인 기능이 되면은 이 산만한 곳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는 이게 감각통합이 완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보고 피해가는 거. 앞에 보이는데 그냥 툭 치고 가서 넘어져요. 이거는 뭔가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감각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까치발을 걷거나 뭐 중력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는 얘기는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들이 걷거나 뭔가를 할 때 조금 그 감각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데 편식이나 식습관 문제, 그 다음에 자기 자극 행동, 뭐 손을 흩날리거나 빙글빙글빙글 도거나 저희도 이제 뭔가 사물을 볼 때 끝을 좋게 보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보게 되기 마련이에요. 저희도 운동을 하다 보면 오랜만에 필라테스를 가면 몸이 하나도 안 움직이죠. 그런데 이제 계속 자극을 주다 보면 어느샌가 유연해져요. 아이들의 감각이랑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대로 유연하게 늘어나요. 안 쓰게 되면 계속 굳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들께서는 이거 예전에 했던 건데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 좋죠. 저희도 몸에 익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좀 빨리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안 쓰는 영어 단어는 까먹듯이 나 이거 무조건 얘가 학습했으면 좋겠어 하면 그거를 계속 일반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실에서의 상황은 어머님들께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주일에 한 2번 아니면 3번 이 정도인데 그런 방법들을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신 다음에 그거를 써야 일반화가 됩니다. 근데 언젠가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실 상황에서만. 근데 그 속도의 문제예요. 속도를 빨리 하고 싶으시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어머니 학교에서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 꼭 써먹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져도 애들이 써야 그게 일반화예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만 하는 거는 조금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저한테 소스를 많이 주시면 저는 그런 것들도 최대한 많이 써보려고 하고 감각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제가 정확하게는 대답을 못 해드릴 수 있지만 얘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건 제가 인지를 하죠. 그러면 수업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든지 그래서 계속 대화라든지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도 저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친구는
스스로 눈꺼풀을 덮을 수가 없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문을 이렇게 딱 내려주셔야 잠을 잘 수가 있고, 각성이 스스로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하이 각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떨어뜨려야 애가 피곤한데 쉰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접근도 가능하고 치료적인 접근도 가능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그런 패턴, 루틴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불을 다 끄고 애가 하이 각성이어도 불을 끄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계속 세팅을 해줘야 얘가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는 이제 자야 될 시간인가 보다 인지는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노력하기는 어렵더라도. 애들이 인지 상황,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상황인지라는 거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매일 불규칙한 생활이면 아이들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요. 왜냐하면 생체 리듬은 거기에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면 문제든 뭐든 편식 식습관이든 길게 보셔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학교에서 어떻게든 이제 조금씩 같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성인이 딱 되는 순간 어머님들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하루 온종일 아이랑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도 전문가지만은 이거를 결국에는 아이와 같이 생활하는 건 어머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규칙적으로 해주셔야지 초반에 힘들더라도 길게 보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편하세요. 저는 어머님들의 행복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어머님들이 아이들